통해 정치인의 삶과 인생을 만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 책방. 오늘의 주인공은요, 가장 참혹한 현장 속에서도 가느다란 희망을 발견해내는 분입니다. 헌정사상 최초의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지역구에서는 최연소 의원이시기도 합니다. 네, 오영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진정한 셀럽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아니 근데 실물 뵈니까 길거리 캐스팅을 안 당하고 지금까지 계셨다는 게 놀라울 정도예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소방관으로 근무하다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재난 현장에 있어야 할 소방관이 정치로 나아온 이유는 제 눈앞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마주해야 했던 그 비극들을 법과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앞으로도 막을 수 없으리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저를 선택하여 주신 것도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기대이자 명령이며 국민 생명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으라는 시대 정신이라 생각합니다. 저 오늘 빨간 옷을 입고 오기도 했지만 지금 제 심장이 불타고 있어요. 불을 좀 꺼주셔야 될 분위기예요. 와,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자, 오늘따라 너무 힘주고 나오셨다. 그렇죠? 네. 예, 어깨 뽕 뚫렸어요. 원래 이 심장의 불은 남편분이 붙여주셔야 되는데. 잘 못 끄더라고요. 아니 사실 붙이기도 우리 잘 못하고. 오영환 의원님 못지않게 우리 허위 평론가가 항상 훈훈하게 뿜뿜했는데 너무 오늘 왜 훈훈하시네. 옷 색깔도 이렇게 죽은 색을 입고 와요? 많이 오늘따라? 대비되네요. 저 오늘 좀 얌전히 있으려고요. 네. 주인공이 계시니까. 근데 사실은 그 화제가 많이 됐던 게 네. 유세 현장에서도 사람 살리셨잖아요. 아, 맞다. 그쵸. 예, 제가 보통 이번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네.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뚜벅이 유세를 많이 했는데 어. 이제 가능동이라고 저희 지역구에서 열심히 걸어 다니고 있다가 네. 갑자기 어느 그 아주머니가 뛰어오면서 사람 쓰러졌다고 막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려갔더니 이제 오토바이 정차해서 계시던 분이 경련을 하면서 쓰러지셨다고 이제 의식을 잃으셔서 얼마나 이제 놀라셨을까? 119에 신고를 부탁하고 응급처치를 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구조했던 그런. 그러면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신 거는 왜 그러신 거예요? 경련 일으킨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도 확보를 우선 해주시고 예. 일단 숨을 쉬는지 확인을 하고 이제 의식이 있는지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그때 좀 차후에 빠르게 회복이 되셨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이 됐어요.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쓰러져서 이제 심정지라든지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이런 경우에는 심폐소생술까지도 이어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정확한 환자 평가와 정확한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 유권자셨습니까? 그러시겠죠. 제가 확인을 오토바이 못했습니다만. 타고 예. 지나. 근데 하트세이버라고 네. 왜 이렇게 심정지 위기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신 분들한테 하트세이버라는 국가에서 주잖아요. 훈장 같은 거. 이제 소방청에서 이제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예. 이제 소생이 됐을 때 네. 그 구급대원이라든지 아니면 목격자 중에 응급처치를 한 사람이라든지 그런 분한테 이제 수여를 하는 배지거든요. 네. 배지와 그 상장 같은 건데 저도 한 6개. 6개. 박수 한번 줘야 돼. 와. 이게 하트세이버 6개라는 건 6명의 목숨을 살리셨다는 얘기잖아요. 든든하네요. 그렇죠. 와. 저는 사실 오영환 의원님을 30대 청년 소방관, 광화문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그 모습으로 또 그렇죠, 기억을 그렇죠. 하고 있어요. 예, 유명하죠. 네. 근데 또 이렇게 국회에 진출을 하셔서 네. 보고 있는데 그때 저도 한참
사실 마음속으로 또 응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같이 근데 가주지 그랬어요. 제가 또 옆에 서 있기는 뭐해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네, 네. 그때 근데 그 시위 현장 분위기가 어. 어땠어요? 한 6년 전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저도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고 평범한 소방관 중 한 명이어서 그렇게 나서는 것이 이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좀 긴장도 하고 걱정도 했지만 당시에는 이제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의무감에 뭔가 분노에 차서 네. 제가 직접 만든 피켓을 들고 나갔고 세상에. 시민분들이 굉장히 제가 시위를 그냥 서 있는데 그 뒤에다가 빵이며 음료수며 갖다 주시고 사진 찍고 가시고 인터뷰도 해주시고 막 말도 걸어주시고 하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바빴어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참 시민분들께 감사하더라고요. 힘을 많이 받으셨네. 그 1인 시위의 효과는 없었죠. 약간. 아닙니다. 당시에 제가 주장했던 예. 것이 가슴 아팠던 세월호 참사 이후에 박근혜 정부에서 소방방재청 해체, 그러니까 해경 해체와 더불어서 소방방재청까지도 갑자기 해체를 두 한다. 개를 다 해였군요, 예. 그때. 그래서 그러면서 국민안전처라는 행정부서 밑으로 그 현장 부서들을 넣어서 지휘를 하게 하겠다. 네.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오히려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 현장 활동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는커녕 이제 국민이 더욱 안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안전에 해가 되는 정책이다. 현장에서 오히려 그것이 소방방재청을 해체할 게 아니라 어. 독립해야 되고 그리고 소방관 국가직 전환. 그때부터 사실 많은 소방관들과 이 시민들이 주장을 했던 바거든요. 아. 국가직 전환을 해서 더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네. 그 두 가지를 주장했었는데 예. 그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소방관분들 그리고 시민분들 전문가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아주 장기적으로 냈던 덕분에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7년에 소방청도 독립되고 그리고 이제 올해 들어서 국가직 전환도 이루어질 수 있었던 우와. 예, 얼마 전에 됐습니다. 예. 정말 네. 장하의 장이야 장이. 이제 오랜 그런 투쟁 그렇죠. 주장 끝에 이제 이번에 국가직 전환이 됐으니까 올 4월이더라고요. 예. 아니 이게 진작됐어야지. 그렇게 그러게요. 고생하시는 좀 분들 많이 왜? 늦은 감은 있는데 그러면 좀 확 달라진 점이 있나요? 사실 국가직 전환이 되었다 해서 국민분들이 굉장히 소방관들 근무 환경도 확 달라지고 예. 또 국민분들도 더욱더 확 안전해지고 이렇게 기대를 하시는데 네. 물론 더 나아진 부분도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신분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더욱더 안정적이 된 건 있지만 기본적인 문제 예산이라든지 이제 지휘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아직도 시도지사 소속으로 되어 있는 예. 경우가 많이 남아 있어서 예. 한 발짝 나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도 감개무량한 일인 것은 틀림없으나 네. 앞으로 또 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국민들이 더욱더 안전하기 위해서 해야 될 정책적인 과제들이 또 남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요, 뭐 공무원 수가 한없이 느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 소방관 분들 숫자 늘고 그분들이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일하는 거는 맞아. 아마 반대하는 국민들 없으실걸요. 맞아. 지금 2017년부터 2만 명의 소방관을 충원을 하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예. 상당수가 많이 충원이 됐고 예. 그런데도 아직도 좀 부족한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예. 그 채워서 맞추려는 그 정원의 수가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이거든요. 예. 그 최소한의 기준을 달성을 해도 2만 명을 더 충원을 해도 지방의 네. 국민분들에게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형편이다. 우리 힘들 때 이렇게 달려올 말씀을 사람 드릴 수 누가 있어요. 있어. 우리 맞아. 119 구급대원들이 달려오죠. 그러니까 때로는 가족보다 더 귀해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진짜 중요한 분들인데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이 결국은 정치로 오게 되신 건가요? 그런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처우 개선을 위해. 사실 제가 그런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네. 10년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현장에서만 있었거든요. 이제 화재 현장, 구조 현장, 구급 현장에 있으면서 현장에 출동해서 내가 열심히 사람을 살리기 위해 땀을 흘리고 모든 최선을 다하지만 내 노력만으로 할 수 없는, 내 노력만으로 구할 수 없는 있죠. 아까 하트세이버 6개가 있다고 말했지만 그 6개의 하트세이버를 구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을 살리지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구하지 기억에 못한. 남거든요. 근데 그것이 정말로 그럴 수밖에 없는 참 운명적인 그런 죽음이나 그런 상황도 있지만 분명히 법과 제도, 환경이 갖춰져 있었다면 이 사람은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소방관에게는 가장 좀 원통한 부분, 좀 세상이 가끔은 원망스러울 정도로 가슴 아프죠. 그래서 누군가 한 명쯤은 이렇게 소방관의 마음으로 또 이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일들의 그 가치와 좀 방법을 잘 아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이 목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 한 명은 맞아요. 나서줬으면 좋겠다. 맞아요. 예.
그게 우리 오영환 의원이 되었군요. 잘하셨습니다. 친절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이 유독 멘트가 지난주도 똑같아요. 따사로운데요. 아,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이런 오영환 의원께서 추천하신 인생책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너무나 궁금합니다. 자못 궁금하지요. 네. 예. 그래서 딱 보니까 또 저도 너무 존경하는 우리 김훈 작가의 책을 추천을 하셨는데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이라는 건 사실 저는 제목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너무 예. 낯선데요? 이 책이 어떤 책입니까? 네, 이 책을 이렇게 펼쳐보시면요. 네. 김훈 작가의 사진이 있는데요. 젊었다. 김훈 작가님 요즘의 얼굴을 예. 좀 보시면 예. 예, 흰머리도 좀 완전 네, 그렇죠. 많아지셨고요. 예. 젊은 시절의 김훈 작가님, 이게 95년에 나온 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20년 전의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김훈 작가님은 원래 신문 기자로 활동을 하셨죠. 네.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기자로 활동을 했는데 당시에도 유려한 문장으로 참 이름이 높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산문가로 이름을 떨쳤는데요. 그러다가 95년에 이 작품을 처음 펴내면서 소설가로 데뷔를 한 겁니다. 그럼 이게 이 첫 책이 작품이에요. 첫 작품 데뷔작. 대박. 네, 데뷔작. 아니 원래 우리가 톱스타 분들도 신인 시절 완전 잘 알려지지 않을 때 그때 막 영상 보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 김훈 작가님도 이렇게 옛날 작품을 보다 보면 우리가 또 맞아요. 옛 추억의 장면이 재밌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너무 의미 있을 것 같고 이 책이 또 초판이 500부밖에 안 팔렸대요. 김훈 작가 건데. 희귀템이네. 네. 희귀템이네. 근데 여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책 일수예요. 와. 우와, 저거 오래 보관하시면 나중에 김훈 박물관에. 네. 오. 경매에 내놓으시면 아, 덕분에 감사합니다. 예, 정말. 예. 아니, 의원님, 이 책이 왜 인생책이 된지는 알 것 같은 게 딱 앞을 읽어보니까 소방관 얘기더라고요. 네, 그쵸? 맞습니다. 맞아요. 이 책의 주인공이 소방관이기도 네.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김훈 선생님의 카레 노래를 처음 읽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소설에 중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카레 노래 읽은 게 고등학교 때예요? 중학교 때였는지 진짜 어리시다, 우리 고등학교 때였는지 기억이 의원님. 잘 안 나는데 그러시구나. 예, 그걸 읽으면서 김훈 선생님의 그런 문장의 미라고 하죠. 저는 거기에 빠져들면서 그 그쵸, 관련된 책들을 찾아보다가 근데 제가 소방관을 꿈꾸기 시작한 시점도 고등학교 시절이었으니 근데 이분이 쓴 산문집에 이 소방관을 응원하고 소방관의 희생이 안타까워하고 소방관에 대해서 참 국민적인 찬사를 보내시는 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되셨을까 하고 알고 보니 네. 이분이 기자 출신일 때부터 현장에서 소방관들과 친해지면서 소방 장비에 대해서도 소방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의 첫 소설 데뷔작이 소방관이 주인공이라는 걸 그때서야 알게 되고 세상에 너무 예, 정말 운명적인 저로서는 느낌을. 한 10번 넘게 읽었어요. 저는 이 현장 이 묘사. 책을요? 예. 그래서 제가 쓴 어느 소방관의 기도란 제 책에도 이분의 글에서 따온 일종의 오마주라고 해야 되나? 네. 책에서 나온 이야기에 공감 가는 내용을 문장을 빌려온다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수 있습니다. 문학 소년이셨네요. 네. 아니 또 작품을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김훈 작가님과 직접적인 인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올 때는 김훈 선생님이 너무 멀리 계셨는데 소방관이 합격하고 2011년이었나? 광진소방서에 근무할 때 김훈 선생님의 강연회 같은 게 가까운 수도권에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버스 타고 찾아갔죠.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이 책을 들고 이제 찾아가서 선생님이 맨 앞줄에서 대기하고 계시길래 이제 저 사인 받으러 가서 선생님 저 신임 소방관인데 너무 존경해서 선생님 얼마나 좋아하시죠? 관심이 있다 완전. 예. 또 소방관이라 하시니까 너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펜레터라도 쓰게 주소 좀 알려달랬더니 주소를 써주셨어요, 책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 펜레터와 함께 제가 그 처음 사람을 구한 순간에 대한 글을 하나 써서 보내드렸거든요. 눈물 날 것 같아. 근데 또 그 김훈 선생님께서 그 글을 모티브 삼아 단편 소설을 또 지어주신 거예요. 예, 사람을 구하는 그런 내용을. 그리고 그게 인연이 돼서 김훈 선생님을
당시 제가 서울 소방에 근무할 때인데 네. 서울 소방이 명예 소방관으로까지 초청할 수 있었어요. 아, 진짜. 완전 인연이 깊으세요. 정말 네. 인생책 같네요. 그렇죠. 지금도 인연이 깊어요. 국회에 들어왔는데 네. 국회에서 생명안전 포럼에서 제가 그때 책임연구위원으로 있는데 네. 김훈 선생님이 포럼과 함께하는 생명안전 시민의 단체의 또 공동대표세요. 맞아요. 아, 그러시구나.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중에 알게 예. 되셨네. 이렇게 인연이 깊은 인생책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김훈 장편소설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소방관으로 산다는 것. 자, 소방관 시점에서 이제 1, 2, 3입니다. 전지적 소방관 시점. 그렇지. 전지적 소방관 시점. 마음의 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사실 이 책에도 그런 부분이 나와요. 이 책의 표현에 의하면 막 밤이 무섭고 불이 무섭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께서도 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잔상이 더 많이 남는다 맞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게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책에도 곳곳에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는데요. 네. 보통은 소방관 분들이 불을 끌 때만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작중 화자는 오히려 그런 화재가 없을 때 더 큰 또 심란한 마음에 빠져듭니다.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고단한 밤일수록 잠은 홍곤하고 새벽의 꿈은 어지럽다. 나이를 먹어가니까 별 뒤숭숭한 헛것들이 다 대낮의 꿈속을 얼씬거린다. 큰 불 없이 지고 새는 여름과 가을이 조마조마하게 지나가고 초겨울로 접어들면서부터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경납고로 내려가 장비를 들여다보게 된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 재난에 대한 이제 불안함, 두려움 그리고 내가 늦으면 안 된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 초조함이 있죠. 너무 사실 겨울이 되면은 이런 화재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과거에는 특히나 이 소설이 쓰여질 당시에는 그렇죠, 아마 맞아요. 더욱 더 심했고요. 그 소방관 분들이 PTSD라고 하던데 네. 이런 장애를 겪는 분들이 많으십니까 실제로? 일반인 대비해서 그런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 PTSD의 네. 위험에 노출되는 확률은 한 10배 이상 너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10배나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PTSD 그리고 우울증, 수면 장애 이런 것에 걸리는 분들이 3배에서 4배 이상 일반인에 비해 많이 있는 것으로 이제 저도 조사 결과를 보고 알았어요. 어떤 것들이 원인이 될까요? 사실 막 소방관 하면은 이제 화재 현장에서 멋있게 삶을 구해 나오거나 용감한 그 정말로 자체. 이제 구조대원이 멋지게 삶을 구조하거나 네네. 이런 순간을 생각하지만 한 10번 중에 9번은 구하지 못한 경우가 더 많을 수 있거든요. 정말 응급한 상황에서는. 저 역시도 내가 사람을 구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을 구하지 못했다는 내 눈앞에서 생명이 꺼져가는 순간 그리고 그 옆에서 가족들이 울고 있을 때 이런 순간들은 평생 남거든요. 그런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쩌다 한 번씩 보면은 이제 그냥 좀 회복하고 예. 난 괜찮다. 이건 뭐 일인데 뭐 이렇게 넘어갔다고 생각하지만 돌아보면 그게 이만큼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게 어느 순간까지는 몰랐는데 네.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나도 이게 위험하구나 뭔가 심리적으로 동요되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본인 탓이나 이렇게 남길 것이 아니라 자꾸 뭔가 그래도 구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뭔가 소방관 분들에게 심리적으로 뭐 안정감을 준다거나 이럴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대책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소방청 차원에서 이제 기관 네. 차원에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언론이나 이렇게 시민분들의 이런 그 이야기로 많이 주목을 받다 보니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복합치유센터라든지 네. 이런 부분도 점점 확대 설치되려고 좀 국회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네. 이렇게 나라에서 또 국회에서 이렇게 이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이들에 대한 이런 마음까지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방책들이 지금까지도 조금씩 많이 좋아졌고 향후에도 더 좋아질 수 있다고 믿고는 있습니다. 왜 예전에 그런 CF 있었잖아요. 대원분들이 식사를 하고 이제 딱 숟가락 떼려고 하는데 갑자기 출동맨이 삐 바로 달려나가시는 맞아. 그런 경험 의원님도 참 많으셨죠. 근데 그 굉장히 식사도 제대로 된 식사도 아니고 짜장면. 그렇죠. 라면이나 짜장면이야. 맞아요. 정말 그 면 먹을 때 출동나면은 그게 그렇게 화가 나요. 밥은 갔다 와서 찬밥이라도 먹으면 맞아요. 되는데 예. 면은 불잖아.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그런 것은. 그래서 저는 식당에서 계단으로 뛰어내려가는 게 싫어서
점심을 아예 안 먹거나 진짜요? 예, 그냥 김밥을 사와서 먹거나 그랬던 어떡해. 기억도 있어요. 체하겠다. 아니 근데 저는 늘 궁금했던 게 요즘 또 이제 살림을 좀 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방화복은 어떻게 솔로 빨아요? 아니면 울샴푸로 손빨래를 해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그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세탁기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방염 성능에 네. 해가 되기 때문에 오. 강하게 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방화복을 세탁할 때는 초반에 신임 소방관 2010년 이전까지는 이런 밀대 같은 걸로 살살살살 거품 내서 이렇게 닦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아니 본인 소방관 스스로 방화복을 관리합니까? 그럼요, 당연하죠. 아 그렇구나. 예. 아니 이게 딱 입고 오면은 안전하게 어서 탁 해가지고 아유. 구할 수 있게 딱 해주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내 방화복은 내가 손질해야 내가 믿고 입을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는 생명과 생각이 직결된 들었어요.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요새는 근데 이게 과거의 이야기고 요즘은 방화복 세탁기, 전용 세탁기 이런 것들이 또 나왔대요. 다행이다. 그리고 예. 그것들이 이제 기관 차원에서도 구매를 하지만 워낙 소방 재정이나 이런 게 열악하다 보니 예. 기업이라든지 뭐 특정 기업이나 뭔가 그 유명인들도 소방관의 이런 열악한 처우를 위해 뭐 기부를 많이 해주세요. 맞아. 저도 그런 슬기 씨 뉴스를 알았죠? 보고 예, 달성하겠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 하신대잖아요. 예. 들 유명했어요. 더 열심히 예. 너무 네. 감사하더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소방관으로 산다는 것. 공무상 재해로 인한 어려움. 이 안에서 나오는 그 30대 젊은 소방관 얘기 나오죠. 네, 장철민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네. 원래는 포크레인 기사 또 택시 기사를 하다가 네. 30살에 소방관이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32살에 음. 순직을 하게 돼요. 예. 근데 이 장철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기묘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화재 진압 현장에서 아. 그 상관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쵸. 위험한 현장에 원래 이제 들어가긴 해야 되지만 그게 명령에 따라서 들어가거나 나와야 하잖아요. 예. 근데 무조건 들어가서 그 화재 진압에 이제 필요한 것보다 더 센 수압으로 그 화재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모든 증거물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장철민이 이제 관테루라고 하는 거대 기업에 예. 이제 건물에 불을 끌어 들어갔다가 네.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때도 역시 5층의 그 발화점에서 네, 네. 그런 이제 일을 네. 벌이고 사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장철민은 젊어서 죽었다. 그는 30살에 소방서에 들어와서 32살에 죽었다. 장철민은 호스를 끌고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었다가 무너져 내리는 콘크리트 조각에 깔려 죽었다. 불이 난 건물은 그가 소방서에 들어오기 전 포크레인 운전사로 일하던 태평양 중공업 임해공단 안에 신축된 15층 건물이었다. 장철민은 태평양 중공업으로부터 쫓겨났는지 제발로 걸어 나왔는지가 불분명하게 퇴사했다고 나에게 전입신고할 때 말한 적이 있었다. 그 해의 가장 큰 화재였다. 태평양 중공업의 임해공단은 도시에 인접한 서북쪽 바닷가에 들어선 15만 평이었다. 불이 난 건물은 그 15만 평 공단 안에서도 바로 해안선과 맞닿은 안반 위에 세워진 15층이었다. 도시의 소방 전투력의 절반이 출동했다. 그 현장에서 장철민은 고가사다리를 8층 유리창에 대고 내부로 들어가서 울부짖는 인명들을 싣고 내려왔다. 그가 연기에 실신한 인명들을 절인 배추처럼 차곡차곡 고가사다리 바스켓에 싣고 8층 유리창을 떠날 때 지상의 사진 기자들은 일제히 바스켓을 겨누어 플래시를 터뜨렸다. 한 번 더 올라가 봐야겠습니다. 8층을 다시 검색해봐야겠습니다. 가거라. 체력은 아직 버틸만한가? 장철민은 다시 고가사다리 바스켓에 올라탔다. 그러나 장철민이 조종하는 고가사다리가 멈춘 곳은 8층이 아니라 5층 유리창 앞이었다. 5층은 최초의 발화 지점이었다. 장철민! 거긴 5층이다! 8층으로 진입하라! 나는 지상에서 워키토키에 대고 소리쳤다. 5층에서 잔어를 발견했습니다! 장철민이 5층 유리창에 고가사다리 바스켓 속에서 응답했다. 장철민은 고가사다리에 싣고 올라간 호스를 안으로 연장해서
5층 내부로 들어갔다. 장철민은 진압 전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건물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호출에 응답하지도 않았다. 장철민의 사체는 진압 전투가 완전히 끝난 뒤 내부를 수색하던 잔화 정리반에 의해 발견되었다. 5층 천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고 사지가 으스러진 장철민의 사체는 그 콘크리트 슬라브 더미 밑에 깔려 있었다. 이 책에서 저는 그게 잘 모르겠던데 이게 그 장철민이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일부러 한 거죠. 일부러 네.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을 줄 알고도 그렇게 일부러 불을 끄고 죽으려고 한 건 아니고 예. 예, 그렇게 무리한 활동들을 좀 많이 했죠. 반태로는 제가 이해가 가더라고요. 음. 본인이 약간 얽힌 회사니까. 근데 그 전에 화재 현장에서는 왜 그 증거를 없앤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책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아주 심오한 내용이라 뭐라고 설명하기는 좀 어려울 것 아, 같은데. 스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의 해설을 고 김윤식 선생님이 썼는데요. 예. 세 겹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들의 이야기. 두 번째는 장철민의 죽음을 둘러싼 미스터리. 그걸 이제 풀어나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소설이 1995년에 출간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게 21세기를 앞두고 기술 문명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세계에 대한 어떤 불안을 담아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와 장철민이 화재 진압 현장에서의 그 어떤 일을 벌이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빗살무늬 토기가 장철민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가? 왜냐면 이제 화재 진압 현장 안에 빗살무늬 토기도 뜨겁게 이렇게 구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의 소설가라면 또 그렇게 쓸 수 있죠. 20페이지. 나갈 사람 많을걸? 아니, 이 책은 슬기 씨는 나 20초까지밖에 못 아니, 읽었어요. 진짜 지금 얘기 잘 꺼내신 게 아무튼 아, 나 궁금해. 빗살무늬 톡이라는 제목이 들어간 게 지금 뜬금없긴 한 거예요. 그니까 나는 네, 그래서 네. 처음에 소설인 줄 모르고 어. 아, 이게 역사적 자료인가? 난 그랬어요. 자, 대답해 주세요. 김은 작가가 이 작품으로도 유명하긴 하지만 네. 실은 카레노레라든가 남한산성 같은 네, 네. 역사 소설로 훨씬 더 예. 유명세를 떨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작가분이 갖고 있는 역사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고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도 보면 현대를 다루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 주인공이 늘 생각하고 있는 건 박물관에서 봤던 그러니까 고대인들에 대한 상상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 고대인들이 그 당시에 불을 발명하고 또 뭐 토기를 굽고 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떠올리면서 어쩌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들이 도구를 만들고 했던 일과 다름없는 노동일지도 몰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문명 자체에 대해서 사유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빗살무늬 톡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무엇인가를 먹거나 마시기 위해서 만들어낸 네, 도구죠. 네, 그렇죠.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 불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를 만들기도 하지만 뭔가를 태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내가 진압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쩌면 이런 고대의 시험과 연결된 무엇이 아닐까라고 떠올려서 네, 이렇게 읽으면서 심오한 제목을 지은 광범위하네요. 정말 이렇게 설명을 다 해주시고 감동했다. 예, 되게 감동했어요. 의원님 혹시 김훈 작가님한테 뭐 이런 제목 관련한 얘기 들으시거나 빗살무늬 토기에 대해서 혹시 아니요, 보태신 그렇진 얘기 않았어요. 그렇진 예. 않으시고 직업이 워낙 극한 직업이고 인명을 구하는 직업이지만 인명을 구하는데 소방관 스스로의 목숨을 걸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1년 평균 7명 정도가 순직을 하고 300여 명 정도가 부상을 당하는 그런 통계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참 올해도 그렇고 많은 소방관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위험한 현장에서 내가 위험한 현장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뛰어들었다가 사망을 하면은 정말 차라리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싸워야 하는 그런 순직들이 많이 있어요. 예, 이제 아주 오랫동안 근무를 하면서 화재 현장 수없이 들락날락하면서 유독물질을 많이 몸에 그렇죠, 축적된 상태에서 그렇죠. 희귀암에 걸렸는데 암에 걸려서 결국 사망까지 했는데 그것이 이 소방관 직업과 연관이 있는지를 가족이 밝혀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혈관 육종암이라는 특정 그 참 희귀 질환에 걸렸던 한 김범석 소방관이
이 사망을 하고 나서도 한 5년 이상 가족들이 법적 투쟁을 해서 간신히 그 순직을 인정받은 사례가 있었거든요. 아니 근데 뭐 의학 전문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입증해요? 사실 병의 원인을 밝혀내는 입증 책임이 피해자에게 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너무하다. 참 그 부분만큼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그렇게 어렵게 싸워서 순직을 인정받고 난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질환에 걸렸을 때 수월하게 공상 인정을 받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발생을 해요. 참 과거에 목숨을 걸고 타인을 구하기 위해, 국민을 구하기 위해 그렇게 위험 속에 뛰어들어 병을 얻거나 참 희귀 질환을 얻거나 큰 부상을 당하거나 이런 소방관들이 참 충분히 그 보상이라는 것이 합당한 기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참 나라가 충분히 그 소방관들의 그런 아픔까지도 그 가족들의 아픔까지도 이제 책임질 수 있도록 이제 많은 것들을 바꿔나가야 하는 시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피부에 가장 와닿는 국가의 어떤 보호가 소방관들이시거든요. 맞아.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119로 걸면 와준다는 거잖아요. 내 생명이죠. 그렇죠. 맞아. 가장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저희 어머니나 이렇게 어르신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자식들이 미쳐가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희는 소방관 분들은 말로만 영웅이 아니라 진짜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가직도 이번에 됐다는 게 왜 이런 데는 움직일까? 국민들이 다 이제 응원을 하는데 맞아. 정치가 좀 희한하더라고요. 사실 이 공무상 순직이나 부상 이런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네. 그런 입증 책임을 이 나라에서 지게 하는 법안이 20대 국회에서도 그 이전에도 발의가 됐었어요. 아, 그래요? 예, 표창원 의원님이 발의를 하셨던 법안이 아주 오랫동안 토론회나 이런 것도 하고 법정 투쟁도 함께하고 했지만 결국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게 저도 그 과거의 이런 토론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이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법으로 만들 것인가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결해야죠. 제가 의원님 이력을 좀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게 또 있더라고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산악구조대원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소방관분들은 도대체 이 일까지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안 하시는 일이 뭐야? 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이 훈련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산악구조대는 이제 산악 지형 특성상 빠르게 출동을 해야 되지만 워낙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암벽 등반 기술이라든지 또 암벽에서의 그런 구조 기술은 또 다르거든요. 이 일선에서 도시에서 사용하는 것들과 좀 특수구조대의 종류 중 하나인데 저는 이제 산악 클라이밍을 좀 배우다 보니 어련하시겠어요. 못하시는 게 뭐가 예, 있으셔? 그렇게 예. 또 산악에서의 이런 출동, 그러니까 암벽 등반이란 이런 것과 그리고 응급처치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구조대원으로서 그 환자를 첫 번째로 맞닥뜨리기 때문에 구급대원 수준의 응급처치 능력도 배양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한 특수구조대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건강 관리에 무엇보다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 게 잘 드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맞아. 산악구조되면 진짜 뭐 암벽 등반이랄지 이런저런 기술 평소에- 연마를 너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맞아. 어떻게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건강이요? 네, 어떻게 하셨을까? 해야 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체력 단련도 거기에 포함되는 하나이고 뭐 구조기술 그 숙달 훈련이라든지 구조장비 조작 숙달 훈련 그리고 또 전술 훈련 이게 팀 훈련 굉장히 많은 훈련들이 있어서 출동 아니면 행정 업무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훈련 시간도 너무 꽉 차 있어서 참 근무 시간 내내 바쁘기 그지 없습니다. 출동할 때 외에는 조금 쉬실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거 말고도 훈련이 많네요. 그렇죠. 또 항상 준비를 해놔야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 사람을 언제든지 구할 수 있다는 오죽하면은 빨리 내려오시려고 다 이렇게 봉 잡고 내려오시잖아요. 맞아. 계단도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봉 타고 내려오다가 발목을 많이 다쳐서 요즘은 다 폐쇄를 해놨는데 아, 그래요? 진짜요? 예. 어. 저도 이건 좀 여담이고 예.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이 식당이 아까 뛰어내려오기 싫어서 식사 안 안 하신다고.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 식당 위층에서 훈련을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그게 있었어요. 예. 근데 도저히 계단으로 내려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5층 계단을 뛰어내려오려면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도 없고 그렇죠. 저는 그래서 로프를 걸어놓고 예, 로프를 걸어놓고 출동이 나면 로프를 그냥 타고 내려왔어요. 어머 어머. 당시에도
몰래 했던 거라. 여담입니다. 네, 여담이에요. 여담. 이제는 밝힐 수 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빨리 이제 빨리. 구조를 하기 위한 그렇죠. 그 마음이기에. 맞아, 아유, 맞아. 참 예. 안쓰럽네요, 마음이. 예. 정말 초조하거든요. 계단으로 뛰어내려오다가 넘어져 다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시겠어요. 급하게 막 똑같아요. 내려오시다가. 그렇죠. 예, 예. 아, 참. 대한민국 소방관으로 산다는 것 세 번째입니다. 취약계층도 평등하게 안전한 대한민국. 예. 안전에 있어서만큼 좀 평등하자. 근데 이 책 안에 저도 가장 가슴 아팠던 부분이 그 어느 비닐하우스에서 네. 난 화재였는데 거기에 그 초등학생, 네. 이게 옛날 책이라 국민학생이라고 국민학생이라고 나오죠. 초등학생하고 그 반려견이 자다가 난로 불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그거를 못 구한 것에 대해서 너무 절절하게 했어. 작고 여린 것이 뭐 죽은 새벽이었단가? 약간 그런 구절이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쵸? 네. 예, 작고 어린 것들이 죽은 새벽이었다네. 간밤에는 작은 화재가 있었다. 고층 아파트 사이의 공터에서 국화 모종을 기르는 비닐하우스에 불이 났다. 나는 당직대원들을 깨워 탱크차와 펌프차 2대만으로 출동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연탄재를 빻아서 일군 밭 위에 손가락만한 모종들이 꽂혀 있었고 아파트에서 내버린 낡은 장롱을 뜯어서 칸을 막은 살림채가 비닐하우스 한 구석에 들어서 있었다. 불길은 살림채의 베니어판을 태우고 녹아내린 비닐구멍 사이로 솟아올랐다. 탈 것이라고는 별로 없었던 한 움큼의 불이었다. 파괴수들이 비닐을 찢어서 연기를 빼내고 안으로 들어가 갈고리로 살림채의 베니어판을 찍어 넘겼다. 살림채 안에서는 연탄난로가 넘어져 있었고 그 옆에서 10살쯤 먹어 보이는 소년과 강아지 2마리가 죽어 있었다. 강아지 2마리는 소년의 겨드랑이에 주둥이를 받고 한 대 엉겨서 죽었다. 소년이 잠결에 발길질로 연탄난로를 걷어찬 모양이었다. 난로가 쓰러지면서 난로 위 물통 속에 끓는 물이 소년과 강아지 위로 쏟아졌고 그것들의 마지막 숨결은 피어오르는 연기에 질식되었을 것이다. 새벽 1시였다. 소년의 부모는 그때까지 귀가하지 않았다. 끓는 물과 연기와 불꽃이 소년과 개를 덮쳤지만 소년과 개는 난데없이 덤벼드는 죽음을 몸 한 번 뒤채이지 않고 고스란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끌어안고 잠들던 순간의 평화가 그 자세 그대로 그것들의 죽음 위에 고정되어 있었다. 소년의 머리 쪽에는 3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와 개밥 그릇인 듯한 양재기가 뒹굴렀다. 그 비닐하우스에서 그 아이가 자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네. 이 집이 상당히 가난했구나라는 걸 또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는 그러니까 나가 아내가 집을 나가버리고 폭음을 계속 하는 상태였고 그래서 아이가 죽은 다음에서야 맞아. 돌아오게 되는 상황도 그래갖고 막 펼쳐지죠. 아내를 원망하면서 막 그게 네가 뭐 속이 시원해 이제 막 이러면서 아이를 붙들고 울면서 그런 장면. 그리고 이 주인공이 또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출동을 하는데 심야 시간에 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때 출동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기에 모든 소방대원이 다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과 또 크게 다르지 않죠. 네, 그래서 저도 소방차들이 이 위급 상황에서 그렇죠. 어떻게든 그 화재 현장에 먼저 도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대책을 또 마련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게 어떻습니까? 되더라고요. 우리 국민들이 길은 빨리빨리 잘 비켜주는 편인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예. 출동 시간도 많이 단축될 정도로. 그런데 음. 비킬 곳이 없어서 못 비킬 정도로 차가 빽빽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사실. 아. 참 답답하게 그지없는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 주차예요. 음. 골목길 같은 데 주차가 되어 그렇죠. 있으면 큰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맞아, 맞아. 예. 골목길에서 내려서 뛰어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참 아직도 많이 바뀌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출동해서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 마음이 가장 아픈 것은 이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일수록 이런 화재나 사고나 이런 재난에 더욱 많이 노출돼요.
예. 희생되는 분들도 그분들이 더욱더 많고 특히나 거기에서 이제 어린이나 전 아기를 봤을 때 가슴속에 오래 남아서 아직까지도 그 충격은 평생 가져갈 것 같은데 이제 아기, 어린이 그리고 참 특히나 더욱더 어려운 환경에 있던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 소방관들에게도 가장 큰 아픔으로 남거든요. 이 사람은 가난해서 죽었다. 이 사람은 살 수 있었는데 가난해서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죠. 맞습니다. 그 재난에도 빈부격차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김훈 작가님도 이 작품 이후에 특히 세월호 참사가 있은 다음에 네. 이 세월호 특별법을 촉구하는 그 목소리도 정말 많이 내셨고요. 네. 그리고 비정규직 젊은이들의 죽음에 대해서 누구보다 크게 분노하고 여러 지면을 통해서 그에 대한 안전 그리고 이 법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계속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공동대표도 역임하면서 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에 나타난 이런 그 마음 아픔들이 이제는 또 김훈 작가님 스스로가 네. 또 실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네. 직접 몸으로 뛰시면서. 네. 예, 제가 재난 취약계층이라고 이제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조금 더 그 재난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더 보호해야 된다. 왜냐하면 네. 저는 눈앞에서 그런 분들이 희생되는 걸 너무 많이 봤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제 어린이라든지 장애인, 노인 이런 분들은 이제 신체적으로 이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저소득층이라든지 쪽방촌에 사시는 분들, 고시원 참 경제적인 또 취약계층이 있거든요. 이 모든 사람들은 이 화재나 재난이 났을 때 더욱더 빨리 재난이 노출되기 때문에 더욱더 특별하게 나라가 보호해야 된다. 네. 그런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준비를 하려는데 와. 그런데 제가 당선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천에서 공장 화재로 38분이 사망하는 예, 대형 예. 참사가 있었죠. 예. 근데 그런 참사가 동일한 화재가 12년 전에도 있었고 그 12년 동안 같은 원인으로 세상에. 같은 환경에서 사망한 분들이 100명에 가깝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사망을 이 원천 차단하는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안부터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이 생명안전 안전한 일터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가연성 자재를 건축물에 특히나 공장, 창고 그리고 다중이용 시설 이렇게 정말 인명 피해가 심각하게 예상되는 곳에는 단열재 마감재로 쓸 수 없게끔 예. 법적으로 규정을 해놓지 않으면 이런 참사가 또 반복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둘러서 1호 법안을 했는데 예. 재난 취약계층 법안도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소방관을 대표하고 뭔가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의원도 되셨지만은 국민 건강을 결국엔 전체적으로 향상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죠. 맞아, 맞아. 그럼요. 예. 아니 의원님 제가 정우성 같으신 것 같아요. 개념에 너무 멋진 모습에 그렇죠? 맞아요. 아니, 오늘 유독 두 분이 굉장히 다정다감하세요. 정말 저도 모르게 시선이 멈추네요. 예. 아니 의원님 이제 동료 소방관들이 기대가 크지 않아요? 참 어깨가 너무 무거워서 예. 책임감이 너무 무거워서 그러시고. 소방관으로서 최초로 국회에 입성을 했다는 네. 것이 참 그동안 그 힘도 없고 예산도 없고 조직도 약하고 참 서러움이 아주 역사적으로 길었던 소방 조직이었는데 국민의 지지를 받고 국민의 응원을 받고 국민의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소방 조직이 지금까지 예. 이 소방청 독립, 소방직 국가직 전환까지 이루어질 수 예. 있었거든요. 그런 만큼 국민들에게 받은 사랑을 더욱더 안전한 대한민국의 환경으로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되는 소방관의 의무가 있어요. 예. 그 의무를 짊어지고 저는 국회에서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노력하는 것을 뒷받침해야죠. 네. 법과 제도를 바꿔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사실 국가직 전환이나 이런 것들이 소방관 처우 개선에 있어서 직접적인 부분보다 국민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 목적이었거든요. 네. 그것만큼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 안전이 저의 숙제이고 소방관들의 그런 꿈이고 저에게 거는 기대도 예. 거기서 시작된다고. 제가 이건 여쭤보고 싶은데 부모님께서 혹시 국회 오유경의 인생 책방을 시청하시는 시청자입니까? 이거 궁금한데 체크 안 해보셨죠? 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니 오늘 이 방송을 꼭 부모님하고 예. 동네 어르신들하고 우리 소방관 동료분들께 꼭 소개를 하시고 보시라. 얼마나 우리 의원님께서 진짜 말씀도 잘하셨고 그럼요. 아유, 제가 말을 앞으로의 잘못해서. 비전도 잘 밝히셨는지 예, 꼭 좀 같이 좀 예, 시청. 당연하죠. 예, 예.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홍보해야죠. 이제. 예. 사실 빗살무늬 토기의 추억을 잃지 않았으면은 우리 소방관 분들의 그 뭐랄까
애로사항을 제대로 이해 못할 수도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도 이런 애로가 있으시구나 좀 공감할 수 있게 됐어요. 네. 오늘 허위평론가가 이 책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네. 시중에서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그렇죠? 이 책은 절판됐는데요. 예. 전자책으로는 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도서관이나 뭐 네, 그렇게 네. 이북을 통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네. 김훈 작가는 이 책에서 언어와 삶 사이의 전면전을 내가 시도했는데 참패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참패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김훈 작가가 그 뒤에 두 번째로 쓰는 책이 칼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칼의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렇군요. 예, 이러한 작품이 있었기 때문에 탄생한 것이라는 걸 네네. 독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고 네. 칼의 노래에 나타났던 그 명징한 문장들이 여기에서 이미 그 싹이 자라고 있었구나를 네. 확인하시는 책이 아닐까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이제 첫 행보를 하셨는데 어떤 목표랄까? 어떤 정치인이 되겠다? 사실 제가 정치에 뜻이 있고 뭔가 정치적인 욕심이 있어서 이게 시작한 것이 아니라 네. 그냥 현장에서 열심히 근무를 하다가 제가 생각하는 바와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이 맞닿아서 이렇게 나아올 수 있었는데 네. 거기에는 국민이 소방에 거는 기대, 그게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은 사람을 구해라. 그게 저에게 지금 명령이라 생각하고 지금 너무 낯설고 참 어색하고 모든 게 새롭지만 그냥 저는 정치라는 이 분야 역시 그냥 하나의 구조 현장과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참 국민이 있고 예. 저희 구조 현장으로 치면 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얼마나 준비를 해놓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교육과 훈련을 받아서 준비를 갖춰놨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순간적인 내 하나의 판단으로 인해서 중대한 판단으로 이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네. 국민에게 득이 되는 정책을 펼 수도 있고 해가 되는 정책을 펼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 예. 항상 준비된 사람일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던 소방관이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준비된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예. 그렇게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영환 의원님이 꼭 재선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하셨는 제가 지지자 예. 뭐 그 지역군 아니지만 어떤 이유에서냐면 사실 우리의 정치 시스템이 대의제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구성 비율을 보면 희한하게도 법조인 출신들이 대다수예요. 그건 그래요. 왜 우리 국민들은 대다수가 법조인이 아닌데 국회에 있는 분들은 다 법조인일까? 물론 법을 만드는 기관이니까 예, 그럴 수 있겠다 예, 싶지만 예.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 생활과 닿아 있는 곳에서 출발하신 분들이 맞아요. 어떤 정치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라는 바람을 네, 전 예. 국민 한 사람으로서 가지고 예. 있거든요. 허위평론가 지금 오유경의 인생책방 시작한 이후로 재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오늘 처음 하신 것 같은데. 뭐 제가 직접 선거운동을 도와드린 건 아닌데 마음은 그렇다고요. 예. 귀한 자리에 이렇게 초대 받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영광이고요. 예. 또 저의 이야기를 넘어 제가 좋아하는 제 인생 책에 관한 이야기까지 할 수 있었다는 건 그리고 그 안에서 제가 이루고 싶은 정치에서의 꿈 그리고 소방관으로서의 꿈이 맞닿아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게 네.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예. 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 오영환 의원님이 전직 소방관이시지만 제 불을 못 끄는 것 같아서. 오히려 불을 질러. 아니 지금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 혼자 불타고 계세요. 저희 신랑한테 불을 꺼달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저 먼저 퇴근 좀 할게요. 진짜. 저희는 오늘 너무나 맑고 건강한 어떻게 보면 첫 발을 내딛는 국회의원을 만난 것 뿌듯한 마음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이 좋은 책도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맹수지입니다.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과 다양한 추천 테마 도서를 소개하는 오늘 뭐 읽지? 오늘은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 현안과 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국회 도서관이 추천하는 새로 나온 책부터 만나보시죠. 한국 근현대의 험난한 시절, 아리고 쓰린 아리랑 고개를 우리 민족은 애국가를 부르며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과 난관이 닥쳐도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며 함께 나아갈 텐데요. 대한민국의 애국가를 짓고 부른 지 110년의 기간 동안 여전히 공식적으로 작사자는 미상이라 돼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저자 박재수는 4년간의 긴 연구 끝에 그
그동안 해결되지 못했던 역사적 숙제, 애국가 작사자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을 규명해냅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애국가 작사자를 두고 안창호설, 윤치호설로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이 책은 안창호와 윤치호 두 사람의 역사적 관계와 정황을 살피고 그들의 신념과 심리, 철학을 비교하며 논리로 맞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애국계몽의 기치 아래 설립된 신민회를 이끈 안창호. 그의 정신과 맥은 애국가와 확연히 일치한다는 결론을 내리는데요.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주고 키워준 도산 안창호 선생에게 애국가 작사자의 지위를 하루빨리 돌려드려야 함을 강조하는 저자의 목소리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극적인 순간을 빛과 셔터에 담아내는 여성 종군 기자가 있습니다. 2009년 퓰리처상 수상자인 린지 아다리오는 20여 년 동안 70개국이 넘는 분쟁 지역을 오가며 1과 3, 사랑에 관한 회고를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는데요. 폭탄과 총알이 난무하는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취재하며 비통함을 나누는 건 물론 출생지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전쟁 지역의 여성 인권에도 주목하는데요. 사막에서 분만을 준비하는 아프가니스탄 여성, 아이를 낳다가 사망한 시에라리온의 산모의 모습을 사진에 담아 생존의 기쁨 그리고 억압에 저항하는 용기를 동시에 나눕니다. 전 세계 최전방의 상황을 전하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순간을 함께 느껴보면 어떨까요? 일본 시마네현 오다시에는 오모리라는 인구 500명의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한때 일본 최대의 은 생산량을 자랑하던 곳이었지만 광산이 폐광되면서 쇠락에 쇠락을 거듭했는데요. 그런데 모두가 두 손 놓고 포기한 오모리 마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현재 이 마을은 100여 명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창출했을 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이 앞다투어 모여드는 곳으로 대변신을 꾀했는데요. 수작업 소품 사업으로 일본 전역 30여 개의 직영점을 낸 패션 기업 군겐도가 바로 그 주역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 마스바 도미는 엄마가 손으로 만든 제품이라는 콘셉트로 수작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립니다. 느리고 비효율적이더라도 옛 것과 새 것의 조화를 꾀하며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패션 소품 등의 물건을 만들어 판 것을 시작으로 빈집을 고치고 음식을 만들기까지 점차 사업 영역을 넓혀나갑니다. 쇠락한 마을을 한순간에 변모시킨 군겐도의 기업 철학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계 유명 제로 웨이스트 환경운동가이자 나는 쓰레기 없이 살기로 했다의 저자 베아 존슨을 아시나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소비를 했던 벨기에의 한 가족은 2015년 쓰레기 제로의 여왕 베아 존슨을 만난 후부터 180도 바뀌게 됩니다. 쓰레기로 고통받는 지구를 걱정하며 더 이상 쓰레기를 만들지 말자고 결심하고 급기야 쓰레기 제로 라이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죠. 나이스, 우나, 피에르, 그리고 실비. 네 식구가 한 해 동안 배출한 쓰레기는 단 한 통. 가족이 똘똘 뭉쳐 빚어낸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쓰레기 제로 라이프를 성공할 수 있었던 이들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 직접 채소 가꾸기, 천연 제품으로 피부 가꾸기, 친환경 리모델링 등 간단하지만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생활 노하우가 주를 이루는데요. 이들의 여정을 꿀팁 삼아 우리 모두 나와 세상을 바꾸는 쓰레기 제로 라이프에 도전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음은 책을 통해 대한민국의 관심사를 알아보는 시간, 현안과 책입니다. 이번 주 현안과 책의 주제는 반려동물인데요.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죠. 반려동물이 늘어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인데요. 반려동물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 추천 도서를 통해 함께 가져보시죠. 일상에 지친 인간에게 심리적 치유와 안정을 선사하는 반려동물, 개와 고양이. 이 동물들은 과거에는 어떤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을까요? 이 책은 개의 파란만장한 패션의 역사로부터 시작합니다.
뉘앙스의 샤를 옷에는 작은 강아지를 위해 종이 달린 은목걸이와 백합 문양의 금실로 수놓고 금으로 만든 걸쇠를 단 파란 비단 목걸이를 주문했다. 이 책의 내용처럼 강아지의 패션은 근현대가 아닌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 관한 인식 변화도 재밌는데요. 고대 이집트인들은 고양이를 신으로 숭배했지만 중세로 접어들면서 그 지위가 신에서 악마로 추락한 것입니다. 고양이가 마녀와 세트로 취급되면서 수많은 고양이가 학대받고 떼죽음 당해야 했던 것이죠. 문명이 시작하기도 전부터 오늘날까지 인류의 곁에서 묵묵히 함께해온 동물들. 반려동물과 인간의 에피소드를 통해 주변의 동물들을 돌아보고 더욱 아껴줄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온갖 물건을 다 씹어요. 다른 사람과 개에게 공격적이에요. 흔히 행복한 생활을 꿈꾸며 반려견을 맞이하지만 꿈과 현실이 다른 경우 종종 있으실 텐데요. 반려견을 키우면서 생기는 고민거리를 해결해주는 책이 나왔습니다. 말썽쟁이 강아지들의 행동이 사실은 주인의 훈육 방식이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간단한 트레이닝만으로도 반려견의 행동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반려견을 훈련하기 전에 알아야 할 기초 원리부터 서열에 대한 오해, 개의 소통 방식과 감정신호 읽는 법, 보상을 통해 원하는 행동을 강화하는 훈련까지 반려견 트레이닝의 모든 것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반려견과의 탄탄한 신뢰를 쌓고 행복한 반려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과 동물 간의 신뢰와 우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동물과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요. 동물과 교감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책, 말하지 않고 동물과 대화하는 법입니다. 영국 최초의 애니멀 커뮤니케이터 피 호슬리만은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안내하는데요. 긴장 풀기, 차분한 공간 만들기, 접지하기 등 5단계 준비 과정을 시작으로 애니멀 커뮤니케이션의 23가지 연습법과 보다 깊은 체험을 돕는 4가지 명상법을 담고 있습니다. 저자는 단순히 동물의 심리를 이해하는 소통 방식이 아닌 소리, 신체 감각, 냄새, 맛 등의 감각과 직감을 통한 대화법을 제시하는데요. 동물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한 단계별 입문 가이드북. 당신의 마음을 동물에게 전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책을 한번 펼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유경의 인생 책방, 2020년 국정감사로 10월 말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